1383년 늦가을 함경도 어느 저택 22살 청년 이방원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방원아,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너는 똑똑한 아이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급하구나.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방원은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형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큰형 방우는 기침을 하며 넷째 형 방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여섯째 방현은 아직 어려서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멀거니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방원은 알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장례를 치르고 1년이 지났습니다. 1384년 봄, 갑자기 아버지 이성계가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성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려 한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형 방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누구십니까? 강씨 집안의 딸이다. 나보다 20살 어리지만 좋은 사람이다. 방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넷째 형 방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뜻이시면 저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강씨 부인이 이성계의 새 아내가 되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영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처 소생 아들들에게 극진히 대했습니다. 방원 도련님, 진지 드셨어요? 방간 도련님, 옷이 추워 보이시네요. 하지만 1년 후 강씨가 처다들을 낳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7째 방번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마치 다시 젊어진 사람처럼 아들을 안고 웃었습니다. 우리 방번이 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나. 방원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내 민씨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강씨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8째 방석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석아, 우리 막내 아가,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가. 전처 소생 아들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방원이 아버지께 정치 이야기를 하려 갔습니다. 아버님, 고려 조정의 부패가 심각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방석을 아는 채로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는 지금 방석이 돌보느라 바쁘단다. 그 순간 방원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필요 없는 존재구나. 시간이 흘러 1388년 5월이 되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명나라를 치려는 무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장군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명나라를 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하지만 최영 장군과 우왕은 이성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압록강 위화도까지 간 이성계, 그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고민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군사들이 다 죽는다. 하지만 돌아가면 역적이 된다. 형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때 22살 방원이 나섰습니다. 아버님. 방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썩은 고려를 버리고 새 나라를 세우십시오. 이성계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역적이라는 오명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더러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깨끗하게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군대는 회군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부릅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였습니다. 1392년 4월, 정몽주는 이성계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언은 마지막으로 정몽주를 찾아갔습니다. 정 선생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하지만 정몽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의 답가였습니다. 죽어도 고려를 배신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언은 알았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선주교, 정몽주가 말을 타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조영규가 철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쾅! 정몽주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방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주교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피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돌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1392년 7월 17일, 이성계가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방언은 생각했습니다. 큰형님은 병으로 누워 계셨고, 넷째 형님은 뒤에서 지켜만 보셨고, 더러운 일은 모두 제가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절 인정해 주시겠지? 1392년 7월 말, 드디어 세자 책봉식 날이 왔습니다. 궁궐안, 모든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방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넷째 형님은 되시겠지? 이성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세자를 정하고자 한다. 궁궐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인의 8째 아들, 방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8째, 방석을 세자로 삼는다. 순간 방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방석이 12살짜리 막내를.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어린 왕자를요? 방간 대군이나 방언 대군이 아니고요. 방언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성계는 방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방언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날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한 모든 것들, 이화도 회군, 정몽주 제거, 그 모든 피는 그냥 강씨 부인의 아들을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구나. 그날 밤, 방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민씨가 남편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방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자가 방석 대군이라면서요.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달랐던 거예요. 그 순간 방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나는 뭐였소?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요? 민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좋아,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으니 이제 나도 내 길을 가겠습니다. 며칠 후 방언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왜 방석입니까? 이성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방언아, 너는 너무 강하다. 아버지가 걱정이 된다. 강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방석이는 아직 어리지 않느냐. 보호가 필요하단다. 방언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강씨 부인의 아들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성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이화도에서 결단을 내린 것도, 정몽주를 제거한 것도 모두 저였습니다. 큰형님은 병약하시고, 둘째 형님은 스님이 되셨고, 넷째 형님은 뒤에서 지켜만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12살 막내가 세자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방원아, 조심해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역적의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고 싶습니다. 방원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이성계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세자 방석 주변에 자신의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처 소생 아들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방원의 집에 넷째 형 방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섯째,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방간이 주위를 살피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씨 부인이 우리를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아마 세자를 지키기 위해서겠지. 방원은 침묵했습니다. 방간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섯째, 우리 힘을 합치자. 내가 앞장서고 내가 뒤에서 돕겠다. 방원이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왜 형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십니까? 형님이 세자가 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방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날 좋아하실 것 같으냐? 나도 전처 자식이잖아. 차라리 내가 나서는 게 낫다. 너는 공도 많이 세웠고. 방원은 알았습니다. 형은 자기가 더러운 일을 하길 바라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세자가 되길 원하는 것을. 형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간이 나간 후 아내 민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소. 하지만 가만히 있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소? 궁궐에 소문이 도는데 강씨 부인이 당신을 제거하려 한답니다. 방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그럼 먼저 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내 동생들이오. 방석이는 겨우 12살이고 방번이는 16이오. 민씨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안 죽이면 당신이 죽어요. 그리고 저도 죽고 우리 아이들도 죽어요. 방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1398년 8월 초 방원은 자신의 측근들을 모았습니다. 이숙번, 조영무, 이천우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대군마마,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방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방석과 방번을 제거해야 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대군마마, 그분들은 왕자이시고 형제분들이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면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살려면 그들이 죽어야 합니다. 이숙번이 물었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8월 26일 밤 모두 준비하십시오. 그날 밤부터 방원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린 동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방석이 어렸을 때 자기 무릎에 앉아서 웃던 모습, 방번이가 오라버님하고 부르던 목소리. 나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이미 전처 자식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고 방원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이었습니다. 8월 26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방원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밤 저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오. 무슨 말씀을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만약 제가 죽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가시오. 민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꼭 돌아오세요. 방원은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 양령이 아버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8월 26일 밤 10시 방원의 군사 100명이 움직였습니다. 절반은 세자방석의 집으로, 절반은 일곱째 방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방언은 말을 타고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를 용서하소서. 먼저 방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군사들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방번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누구냐? 감히 왕자의 집을. 이숙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방언 대군의 명령입니다. 방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라버님, 왜 이러십니까? 방언은 말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16살 방번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방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끝내시오. 칼이 번쩍였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방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부하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대군마마, 끝났습니다. 방석의 집으로 가자. 말을 몰아 방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그곳도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12살 방석은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라버님들. 방석의 어린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방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방번을 죽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방석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방언은 말 위에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오늘 무슨 짓을 한 거지?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궁궐은 난리가 났습니다. 두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성계는 아들들의 시체를 보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으아. 강씨 부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성계가 방언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짓을 한 것이냐? 방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님. 어떻게 내 동생들을. 아버님께서 먼저 저를 버리셨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이성계가 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전하, 진정하소서. 이성계는 칼을 땅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내 놈을 내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당장 내 앞에서 꺼져라. 방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온 방언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방언을 아내 민씨가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방언은 아내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되었소.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우리 가족을 지킨 거예요. 하지만 방석이의 얼굴이 계속 보이오. 나를 살려달라고 울던 그 얼굴이. 민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방언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동생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오라버님, 왜 저를 죽였어요? 방언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방언의 손은 이미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형 방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방석과 방번이 죽었으니 다음 세자는 나야. 방언이는 손에 피를 묻혔으니 아버지가 싫어하실 거고. 하지만 방언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러운 일을 다 했는데 형님이 왕이 된다고? 그건 안 돼. 형제의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년 후인 1400년,
방간과 방언은 다시 칼을 겨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방언은 마침내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왕관은 형제들의 피로 물든 왕관이었습니다. 방언은 왕이 된 후에도 평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손에 묻은 피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아들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충령아,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이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지 마라. 이것이 조선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입니다. 새엄마가 들어온 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인생은 형제의 피로 얼룩졌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선주교의 돌에는 정몽주의 피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왕궁 어딘가에는 방석과 방번의 원한이 아직도 맴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방간과 방언의 두 번째 전쟁, 그리고 방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